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엄숙하게 지내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이 말은 단순히 옷을 깨끗이 입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 전체가 옷차림 하나에 녹아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서둘러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어딘가 찜찜했던 적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만 옷 매무새를 고치며 신경이 쓰였던 적 말입니다. 반대로 정성껏 고른 옷을 입은 날에는 이상하게도 등이 곧게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발걸음까지 달라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옷은 그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일 뿐이라고.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그러나 진짜 핵심은 겉과 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같은 줄기라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진 사람의 마음이 반듯하기란 쉽지 않고 마음이 단정한 사람의 옷차림이 허술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며 이 진리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증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을 걸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감싸는 천한 겹에 얼마만큼의 정성을 담느냐가 한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갈라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유행이나 패션의 법칙이 아닙니다. 옷장 안에 무심코 방치해둔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회를 막고 기운을 빼앗아 가는지, 그리고 작은 정성 하나가 어떻게 삶 전체의 결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가난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옷장 안에 숨어있는 7가지 함정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처음 만나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투보다 앞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옷차림은 한 권의 책으로 치면 표지와도 같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깊어도 표지가 허술하면 손이 가지 않는 법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의 초라한 거처에서도 매일 아침 옷깃을 여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옷을 바르게 입는 행위는 세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내팽개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학문보다 먼저 스승의 태도에서 배웠다고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의 옷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혹시 오래도록 손길이 닿지 않은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겨진 채 걸려있거나 색이 발에 기운이 빠져있거나 작은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방치된 옷들 말입니다. 그 옷들은 단순히 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디쯤에 놓아두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옷장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신뢰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데도 첫인상에서 밀려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이에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에 정성을 쏟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옷을 입는 일보다 더 일상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상의 정성이 모여 한 사람의 격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본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옷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일상까지 구겨져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천이 구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구겨진 증거라고. 정약용은 벼슬길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의관을 정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관복의 주름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흐트러짐 없이 살 준비가 되었느냐고. 훗날 유배지에서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몇 벌 되지 않았지만 그는 매번 옷에 주름을 펴고 옷깃을 바로잡은 뒤에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작은 일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흐트러짐을 방치하는 습관은 결코 작은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주름진 옷을 그냥 입고 나가는 사람은 서류의 오류도 그냥 넘기고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관계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도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 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름 하나를 방치하는 태도가 삶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들이 중요한 만남에 나갔을 때 상대의 옷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스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만남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데 과연 맡긴 일을 꼼꼼히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잔인한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읽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옷에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한 사람 앞에 서면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신뢰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세심한 사람이구나.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이 옷깃에서부터 전해져 옵니다. 신뢰는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천재적 두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된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옷에 주름을 펴는 그 작은 정성이 하루를 버텨내는 마음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주름을 펴는 손길은 곧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바쁜 아침에 완벽한 다림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옷을 걸칠 때 한 번 더 살피는 습관, 눈에 띄는 주름을 손으로 쓸어 펴는 그 몇 초의 정성이 하루의 결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은 작은 자존감을 낳고 작은 자존감은 하루의 태도를 바꾸며 태도가 바뀌면 마주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정약용의 삶이 증명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름을 펴는 사람은 삶도 반듯하게 세워나간다는 것. 천이 구겨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느냐 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깨끗함이란 눈에 보이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다리가 깨끗하면 사람들이 건너오고 다리가 더러우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기회는 사람을 타고 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거처가 비좁고 누추했지만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일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물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빨래를 미루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도 몸과 옷을 청결히 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에게 깨끗함은 위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흐린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첫 단계였습니다. 옷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때가 끼어 있거나 냄새가 배어 있는데도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각은 정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끗한 것에 끌리고 불결한 것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원초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옷차림은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상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옷의 불결함은 마음의 흐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딘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그 불쾌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흐린 판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불결함 하나가 연쇄적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관찰한 바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만난 농부들 가운데 아침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이가 논밭도 반듯하게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옷에 무심한 이는 농사에도 무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겠지만 그가 포착한 것은 태도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감싸는 옷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의 다른 영역에도 같은 정성을 기울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한다고 해보십시오. 옷에 얼룩이 잔뜩 묻은 사람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겠습니까? 이것은 외모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고 있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세탁하고 말리고 정돈하는 수고를 기꺼이 들인 옷입니다. 그 수고 안에 자기 존중이 담겨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청결함이었습니다. 그 청결함이 그의 정신을 맑게 지켜주었고 맑은 정신이 수백 권의 저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결함은 밀어냅니다. 사람을 밀어내고 기회를 밀어내고 결국 자기 자신의 가능성까지 밀어냅니다. 깨끗함은 끌어당깁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뢰를, 그리고 삶이 내미는 작은 기회들을.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빨래를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좋은 옷차림이란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검소함을 삶의 근본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고. 필요한 것에 적절히 쓰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그러나 검소함과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품질도 형편없는 옷을 사입는 것은 검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나에게는 그만한 정성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찰한 것 가운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강진의 장터에서 옷감을 고르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천의 결을 살피고 색을 비교하며 정성껏 골랐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장 싼 것만 찾아 대충 집어들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정성껏 고른 이는 그 옷을 오래 아끼며 깨끗하게 입었고 대충 고른 이는 금방 실증을 내거나 해져서 또 새 것을 사야 했습니다. 검소한 것은 오히려 정성껏 고른 쪽이었습니다. 옷은 우리 몸을 감싸는 가장 가까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태도를 읽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반대로 자기 분수에 맞으면서도 정성껏 고른 옷 한 벌을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값이 비싸지 않아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과 핏을 찾아 입은 사람에게서는 자기 존중의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등이 저절로 굽게 펴지고 걸음에 힘이 실리며 눈빛에 또렷함이 깃듭니다. 이것은 옷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검소함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적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곳에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한 벌의 옷을 사더라도 자기를 빛나게 하는 옷인지, 자기 몸에 맞는 옷인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인지를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정성 안에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담깁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렴해도 깔끔하고 단정한 옷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고를 때 자기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눈으로 고른 옷은 값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스스로를 대충 여기는 눈으로 고른 옷은 아무리 비싸도 빛을 잃습니다. 자기 값은 옷의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옷을 대하는 그대들의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대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정말 그대들의 몸에 맞습니까? 어깨선이 흘러내리거나 바짓단이 질질 끌리거나 허리가 너무 꽉 조이거나 전체적으로 헐렁하게 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자기를 아는 것이 모든 학문의 출발이라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자기 처지를 냉정히 파악하며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참된 수양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이 자기에게 편하고 어울리는지를 아는 것은 자기 객관화의 가장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 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 있어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간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맞았던 옷이 지금은 맞지 않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자기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데도 고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양의 조정에서 일하던 자신과 강진의 누추한 방에 갇힌 자신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간극을 직시한 뒤부터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아갈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옷이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사소한 불편함이 따라다닙니다. 바지를 계속 축혀 올리거나 셔츠 자락을 자꾸 잡아당기거나 어깨가 답답하여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 불편함은 작지만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자세를 무너뜨리며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몸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 사이에 균형이 잡힙니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경 쓸 일이 사라지며 온전히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깨 너비를 인정하고 허리선을 받아들이고 다리 길이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것. 그 작은 직시가 자기 객관화라는 큰 능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판단은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선택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맞는 옷을 고르는 일은 결국 맞는 삶을 고르는 연습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한때는 선명했던 색이 어느새 빛을 잃고 회색빛으로 바랜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작은 구멍이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걸어둔 옷은 없습니까? 색이 바래고 구멍이 난 옷에는 공통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균열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은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차이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게 유지되지만 멈춰있는 물은 결국 썩고 맙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에 매달려 손때 묻은 낡은 옷을 계속 입는 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흐름을 거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끼는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기를 잃고 빛이 바랜 옷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낌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색이 바랜 옷을 입으면 거울 속 얼굴도 따라서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효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에서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받습니다. 선명한 색은 활력을 주고 바랜 색은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색 바랜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정체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됩니다. 구멍난 옷의 문제는 더 미묘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쯤이야 안 보이는 곳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는 사람은 큰 문제도 방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옷에 작은 구멍이지만 그 태도가 관계의 작은 틈으로, 일의 작은 실수로, 건강의 작은 이상으로 번져나갑니다. 정약용은 미세한 것에서부터 경계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큰 재앙은 언제나 작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옷에 작은 구멍을 깃거나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옷 관리가 아닙니다. 삶에 난 작은 균열을 발견하고 고치는 태도를 기르는 훈련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낡은 옷을 당장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은 깊고 세탁하여 계속 입으면 됩니다. 다만 이미 수명을 다한 옷, 색이 완전히 바래고
원래의 생기를 되찾을 수 없는 옷, 구멍이 커져서 깁는 것이 의미 없는 옷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비움이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익숙한 일상도 모두 빼앗긴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전에 없던 깊이의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가득 찬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워진 뒤에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낡고 바랜 것들을 보내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삶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붙잡을 것과 놓아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옷장 안의 색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검은색, 회색, 흰색만 가득하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이 색들만 고르고 있는가? 무채색은 안전합니다. 실수할 일이 적고 무난하게 어디에나 어울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안전 추구는 또 다른 형태의 극단입니다. 정약용이 추구한 것은 중용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절함. 무채색만 고집하는 것은 중용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색을 피한다는 것은 눈에 띄기를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목받는 것이 불편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옷장에 색을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물론 무채색이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차분한 색이 어울립니다. 문제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무채색만 입는 경우입니다. 색깔은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따뜻한 색은 활력을 전하고 차분한 색은 평온을 전하며 선명한 색은 자신감을 전합니다. 이 모든 색이 사라진 옷장은 에너지가 빠져나간 삶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으면 기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기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의 인지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기만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자기만의 분명한 존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방식, 글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흐릿함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은 시끄러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분명함에서 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데서 옵니다. 옷의 색깔을 더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채색 사이에 작은 포인트 하나를 넣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파란색 넥타이 하나, 초록빛이 도는 스카프 한 장, 따뜻한 톤의 겉옷 한 벌. 그 작은 색 하나가 전체 인상을 바꿉니다. 조화가 핵심입니다. 온갖 색을 무분별하게 섞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을 한두 가지 찾아서 무채색의 안정감 위에 조심스럽게 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중용의 옷차림일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되 빛을 잃지 않는 것, 드러내되 넘치지 않는 것. 존재감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빛은 누군가의 눈에 띄고 그 눈에 띄이 만남으로 이어지며 만남이 기회로 자라납니다. 옷장에 색 하나를 더하는 것은 삶의 가능성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주름진 옷, 불결한 옷, 자기 값을 낮추는 옷, 몸에 맞지 않는 옷, 색이 바랜 옷, 구멍. 난 옷, 빛을 잃은 옷장. 이 7가지는 겉으로는 모두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에 정성을 쏟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씨앗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일보다 더 일상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상에 담기는 정성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앞서 미루어 두었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정약용이 가난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끝내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학문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깃을 여미고 주름을 펴고 깨끗한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것이 유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그가 자기 존엄을 지킨 방식이었습니다. 처지가 초라해졌다고 해서 스스로까지 초라해질 필요는 없다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자신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매일 아침 옷을 입는 행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존엄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신뢰했고 그 신뢰 위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며 그 학문적 열정이 수백 권의 저작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는 손끝의 정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옷차림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며 하루가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 연세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이 증명해 온 관찰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옷장을 열고 주름진 옷을 한 벌 골라 다리거나 정돈하십시오. 둘째, 미루어둔 빨래를 오늘 안에 하십시오. 셋째,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색이 바래고 구멍이 난 옷을 서너 벌만 골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넷째, 내일 입을 옷을 오늘 밤에 미리 꺼내 놓으십시오.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씩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도입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옷을 입을 때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대충 살겠다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메시지입니까? 옷 한 벌에 담기는 정성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의 축적이 한 사람의 격을 만듭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도 결국 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옷깃을 여미는 손끝의 정성처럼 무수한 평범함이 조용히 쌓여 비범함이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정성뿐입니다.